네, 2025년 1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전에 민주당이 그때 대단히 오만하게 내란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계기로 민주당의 공세는 상당히 꺾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닌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다음 주 12월 3일이 되면 계엄 1주년입니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굉장한 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엄 1주년이 지나면 민주당은 상당한 자기 모순에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가 기사가 떴어요. 홍콩에서 큰 불이 있었죠. 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네요. 그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자기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걸 알았답니다. 부인이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문을 아파트 열어보니까 이미 시커멓고 가스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도로 문을 닫고 내가 내려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아내한테 알리고, 그리고 막연히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막 바깥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또 현관문을 여니까, 그때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수건에 물을 묻혀갖고 자기 호흡기,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나가서 보니까 나이든 두 부부가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또 문을 닫고 버팁니다. 뭐 문틈으로는 당연히 가스가 들어오고 열기도 들어오고 창밖에서는 엄청난 불똥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뜻밖에도 이제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소방관들이 하나씩 들어오죠. 솥전등을 붙이고 들어오니까 그때 신호를 해서 먼저 두 노부부를 밖으로 보내고, 본인은 그래도 집에서 가져나올 자기 재산도 있고 옛날 추억도 있고 뭘 갖고 나올까 하다가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 나는 그 절체절명, 죽고 사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주 나는 이 생에, 이 지구상에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저처럼 유튜브로 떠드는 사람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잠시 있다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 큰일이 터지면, 지금은 뭐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이나 지금 계엄령 때문에 코너에 윤석열을 몰아넣고 있는 이재명이나 대단한 힘을 썼던 것 같지만 수력이 탁탁 끊어지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생존자일 뿐이죠. 이재명 역시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어쨌든 간에 사람은 마지막에 종말을 맞이하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세상을 보다 보면 자기 업 때문에, 자기가 지은 업 때문에 그게 그대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저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엉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참 처참한 신사가 됐죠. 네, 이재명 역시, 민주당 역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12.3 계엄 1주년이 지나서 지금 내란머리로 극도로 광란의 정치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다음 주가 지나가면 아주 허망하고 고립되는 사태가 온다. 자, 우선 시작은 12월 2일 날 추경호 의원 구속 적부심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추경호 의원 체포에 동의해 줬습니다. 추경호 씨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힘당 계엄령은 선포됐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하자 그랬고, 한동훈 대표도 그걸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는 원외였고, 그 원내를 책임진 그로서는 사태 파악을 하고 또 대통령과 교감도 해야 되니까 의원들을 그 국회에 가지 못하게 다른 곳에 모아놨다. 그것이 내란에 동조한 것이고, 그것이 국힘당의 내란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민주당은 추경호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엄에 동조한 걸 수는 있겠죠. 내란은 아직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나요? 한동훈 씨는 이거는 뭐 불법이다라고 해서 즉각 계엄 해제를 주장했지만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진 국민도 있는 거고,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처벌해야 되나? 분명히 우리 국민 중에는 그때 좌파들이 준동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어떤 국가 통치를 못하도록 예산적인 걸 다 막아버렸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국민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에 일부는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란 동조범으로 몰아서 처벌해야 되겠다, 구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 그것도 투표 당일, 사전투표 당일 투표에 찬성한 사람 과반수 약간 넘게 지지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윤석열이 저렇게 큰 뻘짓을 안 했으면 그만한 지지도 안 나오고 지금은 어디 까막소에 가서 콩밥 먹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12월 2일 날, 뭐 아니면 12월 3일 날 나올지 모르지만 구속 적부심에서 추경호 의원이 그날 국힘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있었던 거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이거는 법원에서 다퉈야 되는 거지, 이것이 구속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경호가 도주하거나 인멸, 이미 증거는 다 잡혀 있는 거고, 뭘 했는지 다 아는 거니까 구속이 안 된다라고 나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 1주년인 12월 3일 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큰 그림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화영 씨가, 이재명 씨가 도지사로 있을 때 부지사였죠. 그는 지금 대북 성공 게이트로서 형이 확정돼 깜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회유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인데, 자, 이화영 씨를 불러내서 연어 파티 뭘 먹이고 이랬다. 그러면 검사들이 했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구속돼 있었으니까 이화영. 그러면 이화영을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냐? 법무부, 같은 법무부에 있지만 검찰 쪽이 아닌, 검찰청이 아닌 교정국이죠. 교도소 담당하는 교도관들이 그의 신원을, 다 신병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어 파티 하는 거를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연어 파티가 있었느냐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 측이 그 때의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니까 법관이 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화영 쪽이 요청한 증인만 채택해놓고 국민들이 그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주면 자기가 형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이 이거는 이 재판관이 편파적이다 하고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을 했는데,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G20 정상회담 돌아오면서 첫 번째 한 일성이 그렇게 퇴정한 검사를 감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최혜병 사건 특검이 끝났습니다. 거기서 윤석열을 잡아내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그 중간 매체로 임성근 당시 1해병 사령관을 구속했나?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임성근 사령관한테 책임을 묻는 게 옳으냐 아니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하지 말라. 그건 묻는 거는 무리다.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 법조에 있던 친구들 물어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는 게 다수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걸 그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이 세우고 해서, 그래봐야 수사권도 없는, 박정훈 씨가 했던 수사는 수사권도 없는 군은 그 사건 수사권이 없어요. 그건 문재인 때 만든 법에 따라서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냥 의견인데 그거를,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고 윤석열이 개입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어떻게든 엮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화영 재판에 왜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청장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검사 4명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냅니까? 최혜병 특검에서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면 이화영 연어 파티 재판에서 검사에 대해서 뭘 해라라고 한 이재명도 분명히 혐의가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계엄 당일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했어요.
그 계엄사령관이 혼자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이라는 건 항상 사령관 and staff, 참모로 움직입니다. 참모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판단 미스를 하니까 정보작전, 군수,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걸 나눠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는 계엄을 하기 위해서 참모의 도움을 받으니까 참모들 올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 뭐 시간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출발하기 전에 이미 뭐 해제가 됐다 그런 주장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해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버스가 서울로 오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 뭐 여러 참모가 있는데 정보작전 군사 이거는 일반 참모가 그거 말고 특별 참모라고 있죠. 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을 법물적으로 다는 법무실장도 있고 또 언론을 담당하는 정훈실장도 있고 부관감실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근데 그 법무실장은 당신은 법을 하는 사람인데 그 계엄이 내란인데 그 내란을 왜 계엄사령관이 된 박한수한테 보고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 버스에 타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느냐 이걸 갖고 그가 지금 준장으로 진급했는데 준장으로 진급하는 걸 다시 강등시키고 전역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결정을 했느냐? 발표는 김민석 총리가 있지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재명의 지시죠. 이재명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의 인사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일해주는가 하면은 장군 진급하는 거는 장성 진급하는 거는 3스타가 위원장이 돼갖고 가불병 3개반을 만듭니다. 거기서 같은 인사 문제를 다 다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에는 병과가 있죠. 정보작전, 군수, 법무, 정훈 쫙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작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겠죠. 거기에도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도 육사 출신이 있고 삼사 출신이 있고 학군 출신이 있고 학사 출신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특정 사관학교가 독점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배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라는 게 있어서 자 이번에는 육사한테는 5명 주고 학군한테는 뭐 이렇게 배분을 해놓고 합니다. 법무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공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급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 검토를 할 때 이 양반이 그 계엄에 참모로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렇게 불법이냐 육군에서 판단해서 뭐 경고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급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급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거는 육군총장이 3개반이 모은 걸 위원장이 결정하면은 육군총장이 문제 없다면 오케이 하는 거고 합참의장이 동의하면 오케이 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면 오케이 되는 거고 대통령도 통수권자로 오케이 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바꾸라라고 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노무현 때도 그때 누굽니까? 남재준 육군총장이 있었고 윤일영 인사참모부장이 있습니다. 윤일영 씨가 인사참모부장이지만 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 가불병을 만들어서 장군 될 사람들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하라고 나름대로 했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었고 그게 쭉 올라갔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사인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이 이거 바꾸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남재준하고 싸우게 되죠. 왜 바꾸라는 겁니까? 내가 통수권자니까 내가 바꾸라고 하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육군에서 한 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밟아왔고 여기에 합참의장 나 국방부 장관이 동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걸 할 때는 문서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라는 걸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면은 이건 일방적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서 둘이 다투게 되죠. 그때 노무현은 그래도 남자라서 오케이 내가 틀렸어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재준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막 치고받고 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군 인사법 위반입니다. 자기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갖고 국무총리한테 다른 조항이죠.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시비거리 됩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제가 YTN 기자들을 비난했습니다. YTN이 친정부 기업인 한국전력 있죠. 한국전력은 국영기업으로 볼 수 있죠. 거기 산하의 KDN이라고 있어요. 자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KDN이 그동안 흑자가 안 나는 기업이었어요. 또 언론이랑을 해보면 흑자가 잘 안 납니다. 자기네 이걸 매각하겠다 그랬는데 그 언론사 사갖고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은 재벌이 되기 어려워요. 근데 유진그룹에서 그걸 사겠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언론은
이제 어느 기업이 사갖고 자기네 나팔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YTN은 방송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YTN 우리 사주하고 그 직원들이죠. 그다음에 그 노조가 소송을 걸었는데 그 승인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라라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명의 위원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서 이렇게 쭉 나오는 법조항이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이번 재판부는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뭐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장과 위원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서 위원이 한 명이었으니까 이거는 결정할 시스템이 안 됐다. 뭐 등등으로 해서 이걸 취소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소송을 걸었던 YTN 노조 측은 환영하면서 자기네 주식을 사줄 대상으로서 공적기관을 요구했어요. 공적기관이라는 건 정부가 사라는 거예요. 정부가 사주면 정부의 나팔수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YTN 기자들 문제 있습니다. 언론이 대주주가 돼서 대기업의 나팔수가 되기 싫어서 하는 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정부의 나팔수가 되겠다. 그래야 봉급은 잘 나오겠지.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자, 그건데 이런 경우에 유진그룹은 어쨌든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KDN으로부터 주식을 샀잖아요. 그리고 한번 승인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승인을 뒤집은 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난 그건 니들의 문제고. 그럼 내가 이걸 산 과정이 불법이었거나 앞에 승인받아서 내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게 불법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물론 이재명 정권이 서슬이 10%서 재벌 죽여 그러면 깨갱하겠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이재명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참 웃기는 게 AI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AI 시대를 열면 전기가 좀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 전기가 싸야 되겠죠. 가장 전기가 싼 거는 원자력입니다. 지금 원자력이 우리도 제법 비싸졌어요. 그게 제일 싼데. 근데 그나마 비싸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노무현 정권 때 하긴 했는데 중저진이 폐기물 처분장을 경주에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속으로 한 2, 3m 파고 들어가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걸 땅속으로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가서 엄청난 콘크리트 두께를 하고 해놓으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원으로 할 거를 10,000원 주고 하게 만들었다고. 위험하지도 않는데. 지금은 다 알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자꾸 올라가서 원자력 단가가 올라갔지만 에도 불구하고 제일 쌉니다. 그럼 AI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전기가 싸줘야 되는데 원전을 지어야 되겠어요? 원전을 안 지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ISMR이라고 SMR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짓겠답니다. 근데 ISMR은 아직 설계도 안 됐지만은 그게 설계가 되면은 그게 안정성이 있는지 관계기관에서 계속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SMR의 원조입니다. 미국의 SMR도 미국 규제기관 NRC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APR 1400 대형 원자로는 국내에 지금 많이 지었죠. UAE에 수출했죠. 그 다음에 체코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뭐냐? 다 승인받은 거예요. 안정성에 있어서. 사고 난 적도 없고. 그리고 두 원전 중에 단가가 싼 게 어디냐? 당연히 APR 1400이지. 근데 안 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SMR로 문제를 하겠다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통일은 다 흡수통일이에요. 전쟁으로 흡수통일을 하느냐 대화로 흡수통일을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는 남북이 별도 국가로 살겠다는 건데 이건 헌법 위반이고 북한이 우리로부터 그동안 우리나 이북이나 적대적이었지만 내가 중심이 돼 통일하겠다. 통일의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민족이 하나의 공통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 싸움이었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분리독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겠다는 게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은 진짜 민족 반역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지만 이게 차츰 문제가 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요. 국민연금을 풀어서 주식을 방어하는데 우리나라 주식 방어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주가를 떠받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그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삼전을 좀 사주고 그래서 주가를 띄우면 주가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삼전 주식, 하이닉스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가 4천 뭐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계속하면은 공작한다는 걸, 작작한다는 걸 아니까 요즘은 한국전력 주식을 사서 띄우고 그렇게 있죠. 한전도 굉장히 큽니다.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그거 좀 사서 많이 가격 올리면 주가가 휙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주가를 방어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량주인 뭐 삼전이나 이런 건 전 세계가 다 관심 있으니까 조금 사긴 사는데 나머지 주식은 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미국 주식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국 자본들이 뭐뭐 이유로 삼전 이런 것도 팔고 나간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방어 못한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삼전 주식을 팔고 나간다 그러면 달러도 줄어들고 또 국내 사람들은 갖고 있던 번 달러를 다 미국 달러 사니까, 미국 주식 사니까 달러가 나가버리니까 최소 달러는 올라가서 고환율 주가 떨어져. 이재명 못 막습니다. 그쯤 되게 되면 민심 위반이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제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지금 너무 정치쇼를 했어. 이런 걸 고치도록 국정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정통성이 없고 범죄자가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12상 개혁을 갖고 어떻게 이용해서 그걸 내란으로 몰아서 무리하게 갔잖아요. 그 허구가 12월 3일을 기점으로 무너질 겁니다. 물론 더 많이 무너지는 건 내년 초가 되겠죠. 그냥 무너지지는 않겠지. 막 버티면서 쌈질하고 뭐 그러면서 가겠죠. 그러나 점점 이재명 정권이 너 한 게 뭐냐? 내 돈 갖고 국민연 갖고 장난쳤네. 아, 윤석열이 최혜병 사건에서 문제면 이화영 사건에서는 이재명은 더 문제네. 쫙 민주주의 궁의 인사 공정성을 한다면서 네가 왜 개입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미 이재명은요 발톱이 두세 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으르렁거립니다. 12월 3일 이후에 한국 정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